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공상현 사무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공상현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포럼이 150차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 같은데 이런 포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제가 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스케일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혹은 기술 R&D 기획의 이 중요한 위치에 저희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그간 저도 마찬가지 이 기술 사업화, 기술 R&D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터라 엑셀러레이터와 R&D 기술 사업화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돼서 우리 R&D 기획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많긴 한데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제를 이끌 만한 내용일지는 한번 토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화하는 창업 생태계와 기술 사업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그간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K 브랜드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기를 받으면서 K 스타트업에게까지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물론 그 기반은 딥테크 스타트업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술 사업화라는 관점에서 한 10여 년, 20여 년 정부의 R&D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럼 이게 계속 좋은 성과를 내면서 성장하는 R&D 기획의 기술 사업화로 남을 것이냐 혹은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았느냐 이런 게 이제 질문의 화두일 거고 그리고 오늘 아마 논의돼야 될 주요 주제가 아닐지 싶습니다. 우선 제 경험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창원에서 제가 고향을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 전부 다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취업을 하러 기웃거렸던 데가 그 당시는 워낙 취업이 잘 됐던 시기도 아니었고 막상 굉장히 과도기여서 어디를 가야 될지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창원에 이제 노키아 TMC라고 하는 노키아 글로벌 팩토리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1차 벤더였던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자그마한 업체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 고용 인원을 두고 노키아가 개발하는 그 제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그냥 주조해서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1년 매출액이 40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가 개인 회사였습니다. R&D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노키아에 열심히 오더를 받아서 저 플라스틱만 열심히 찍어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삼성이 한참 그때 폴더폰과 힌지 카메라 이런 게 대세여서 글로벌 시장의 장악력이 막 높아지고 있을 때 노키아가 그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TMC를 뒀었는데 R&D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찍어내는 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몇 년 안 가서 결국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키아 입장에서는 한국에 더 이상 이런 새로운 신세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기지를 둘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노키아의 전략 자체가 저가의 핸드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가의 R&D 시장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회사가 남은 거라곤 그냥 기계, 몇십여 대나 되는 사출 기계와 인력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영업팀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R&D 팀까지 쭉 한 2년간 돌면서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한편 느낀 건 회사가 너무 대기업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고객이 없어지니까 회사가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기술 사업화, 특허, 그리고 기술 경쟁 이런 키워드들이 관심 있게 보이면서 이게 회사가 살려면 핵심 기술, 그러니까 남에게 뺏기지 않고도 내 스스로의 고유한 이 비즈니스 영역을 지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을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TLO 조직이 막 생길 때쯤이었고 그리고 기술 사업화라는 키워드가 R&D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R&D의 대규모 자금이 아니라 앞단의 기획력 그리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파악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술 사업화 영역의 컨설팅 업체로 자리를 옮겼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장이 뭔지, 기술 기획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로드맵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 특허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등등을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이제 용역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 보니 굉장히 후회감이 드는 겁니다.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출연연이나 혹은 기술 R&D를 활용한 R&D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기업들을 만나서 열심히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페이퍼 막 몇백 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략을 짜서 수행하십시오라고 던져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실제 그 기업이 이 페이퍼 안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혹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트래킹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기업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해서 드렸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 거지? 막상 알고 보면 그냥 R&D 지원서에 한 단락 정도 넣는 수준 혹은 그 사업계획서, 지원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몇 페이지 분량의 이 페이퍼에 도움을 받기 위한 수준으로 밖에 저희의 작업 노력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후회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컨설팅이라는 영역 자체가 실제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미미하구나. 혹은 우리나라의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영역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좀 회의감 같은 게 느껴져서 투자업계로 발을 옮기게 됩니다. 투자업계는 이것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진 내가 기술을 잘 개발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사업이 돼서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한마디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조사해주고 이렇게 확인해주는 여러 과정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따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게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이 개입도 하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력과 돈이 기업의 성장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화 이후에 창업 투자 쪽으로 오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술 사업화의 성과 혹은 스케일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대목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1년의 아주 짧은 기간 과정들이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섹터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공공의 자금 혹은 민간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거나 혹은 성장하지 않아도 될 기업을 어떻게 솎아내거나 하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간 어떻게 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도 기술 사업화 혹은 R&D의 성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지식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이 된 R&D였다면 2020년 이후로는 지식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각종 이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술 사업화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R&D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특히 R&D와 B-R&D를 연계해서 R&D 기획을 사전에 탄탄하게 한 그런 R&D가 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TLO 조직이라는 게 2020년대부터 등장을 하면서 출연연,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출연연구원에서 기획 작업 그리고 특허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2020년 당시에 이런 기술 사업화의 영역에 있을 때의 TLO의 모습과 오히려 지금 현재의 TLO의 모습이 그때는 정말 진보적이고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TLO였는데 현재는 굉장히 그 조직 내에서 열악한 상황 혹은 다른 부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차별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행정에 너무 파묻혀 있는 게 많이 보여서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20여 년 지났는데 TLO라고 하는 게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지라고 하는 퀘스천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벤처로 성장한 국가로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K 스타트업의 출연이 다만 K 컬처라고 하는 그간 몇 년간의 한국이 글로벌에서 보여주는 이런 혁신적인 성과들의 같이 성행해서 글로벌 케이크 스타트업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건 아마 10년, 20년 된 오래된 R&D의 축적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한국 내 시장이 좁을 뿐더러
한국의 이런 창업 문화 자체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창업 생태계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 혹은 스타트업이 글로벌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좀 걸려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2021년이죠. 아산 나눔재단에서 국제 비교 연구를 한 결과물인데요. 여전히 다른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창업의 성장률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창업 시작했을 때 대표자가 그 내 사업체요라고 가지고 있는 그 창업의 기간, 그러니까 창업 사업체의 그 보유 기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사실 우리 그 회사는 자기 자식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립 업체에 대한 보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고용 기대율이나 이런 것도 전체 산업 지표에서는 좀 낮은 편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창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 창업에 기대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간 R&D, 그러니까 기술 R&D 기획이나 R&D 지원으로 성장한 30년에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벤처 투자의 30년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라고 하는 업계가 30년 전 한참 그 IT 버블일 때 이제 벤처 투자 업계가 동시에 성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벤처 시장 전체를 다 뒷받침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기부 산하의 이런 모태펀드라고 하는 게 공적 자금으로서는 벤처 산업을 육성하는,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을 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성장시켜주는 중요 자원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게 여러 그 글로벌 위기나 혹은 그 국내외의 그 다수의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민간의 재원으로 같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자금이 시장이 많이 풀리면서 민간의 투자자들도 이 벤처 투자, 비상장 투자에 관심 있게 뛰어들면서 벤처 산업 자체가 굉장히 각광받고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다만 그 벤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 주도적으로 이런 투자 산업을 이끌면서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게 혁신적인 모험 투자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이 없고 시장에서 검증받지 않은 정말 그 위험스러운, 언제 죽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자산에 불과한 벤처에게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투자를 공적 자금을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태이자 모험펀드다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 30년 지나면서 벤처 캐피탈이 나름의 고유한 영역을 갖춰가면서 이 산업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으로서의 재원이 아니라 이제는 회수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굳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그 비상장 투자가 관심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재원들,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성향의 이런 여러 그 루트들이 막히면서 이게 투자라고 하는, 비상장 투자라고 하는 곳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우리 모태펀드가 약간 그 성향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중기부에서 저기 밑에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기업 가치 몇백억 이상 되는 데들이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걸 자랑스럽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최초 모험 재원이 출발할 때 기업 가치 100억 미만,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라고 만들어진 정책 자금이고, 그걸 통해서 혁신의 씨앗을 계속 뿌려라라고 기획된 것들이었는데 마치 그냥 거대한 벤처들을 육성해주는 그런 그 투자 자금, 그리고 투자와 투자 회수로서 거기에 자본을 대고 있는 거대 자산가들만 돈을 벌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100억 미만 기업 가치에 투자한 게 46%밖에 안 됩니다. 저게 한 60, 70% 돼야지 이게 벤처 펀드고 모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벤처 투자 산업이 현재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고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시장 가치가 확인된 스타트업, 결국 시장에서 이건 꼭 투자해야 돼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품 가득한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투자 회수보다는 IPO까지 어떻게든 밀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불려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의 돈은 묶여 있는 상황이고 투자가 투자를 이끄는 이런 투자가 투자 회수가 되면서 다시 또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는 그냥 잔뜩 기대만 차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 스타트업이 좀 더 생존력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은 뭐 유니콘 15개 중에 이런 IT나 혹은 전문적인 혁신 기술로 그렇게 유니콘으로 등록된 곳이 몇 안 됩니다. 거의 한 10여 개 이상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통 분야나 혹은 플랫폼 분야의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는 데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치를 주장했던 R&D와 R&D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 기술 사업화의 영역에서 좀 이제 등한시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엑셀러레이터의 등장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중반에 기술 사업화라는 영역 말고 벤처 투자라는 영역에서 아주 초기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엔젤 클럽 형태로 나타났다가 이런 엔젤 클럽의 이 투자자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후배를 한번 양성해보자 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게 Y 컴비네이터라는 조직이었고요. 이 Y 컴비네이터가 만들어낸 이런 배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발과 평가를 통해서 생존력 있는 스타트업을 걸러내고 그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Y 컴비네이터의 목표였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엑셀러레이터가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엑셀러레이터의 주 목적은 적은 돈으로 많은 기업을 투자한다가 원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투자만 한다가 아니라 투자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보육이라고 하는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검증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혹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벤처 투자자 엑셀러레이터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창업기획자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됩니다. 창업기획자가 굉장히 어색한 용어일 수는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을 뽑아서 보컬 트레인 그리고 댄스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성장을 시키고 나중에 쇼케이스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립니다. 엑셀러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창업 멘토링 혹은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통해서 육성을 시킨 뒤에 데모데이를 통해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러니까 VC에게 후속 투자를 연계시켜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한국의 명칭으로 창업기획자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도입이 되게 되고요. 법적 정의는 3년 미만 기업을 주로 투자하는, 3년 미만 기업을 투자하는, 그리고 선발 및 보육을 하는 이런 투자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투자자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성장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업체나 혹은 성장 지원 기관이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법적 형태는 투자자이고 투자자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3년 미만 기업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분은 10% 미만으로, 그리고 투자는 1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서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20억, 많게는 50억, 100억까지 투자하는 데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스타트업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당신이 시장에서 매출 얼마 올리고 있나요? 혹은 영업이익 얼마 되고 있습니까? 고객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볼 이런 증명을 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는 스타트업이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인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스타트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예비 창업 단계의 스타트업들도 엑셀러레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투자 대상 혹은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이 영역을 보시면 결국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엔젤 투자라고 하는 세 주체의 투자 영역에 있는 이 세 주체 간의 확고한 포지셔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의 그래프가 기업의 성장 곡선이라 치면 벤처 캐피탈은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에 검증받고 있고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돈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 기업에게 주로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그보다 얼리 스테이지이면서 약간 브릿지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젤 투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혹은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갖추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엑셀러레이터는 법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이고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여러 투자의 조건들, 행위 제한 조건들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투자의 주체로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관심 있게 투자하는 게 엑셀러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발굴과 투자, 보육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모두 하게끔 법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체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공공성 짙은 성격의 엑셀러레이터,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교집합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체가 엑셀러레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에서 3억 정도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다른 투자 주체들과 달리 저희는 이제 본계정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외부의 돈을 활용해서 조합을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정부의 취지이기도 하고 투자의 영속성을 깨지 말고 꾸준히 아주 초기 스타트업 때부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이기도 합니다. 엑셀러레이터가 해외 각광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엑셀러레이터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증빙이 되고 있고요. 이런 증명되고 있는 결과물이 좋은 스타트업들이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생존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존을 잘 할 만한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터가 선택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양자가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엑셀러레이터가 도입될 당시 정부에서 기대하는 바는 R&D 기반 그리고 초기 단계의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거품들을 민간의 투자 영역의 시선으로 조금은 덜어내주거나 걸러내주거나 스크리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엑셀러레이터가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에 엑셀러레이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투자 가치 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작업에 엑셀러레이터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좀비 기업들을 엑셀러레이터의 입장에서 좀 많이 그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게끔 정화시켜주는 노력들을 엑셀러레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여야 되는 공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책임감도 있지만 기업을 성장시켜줘야 되는 컨설턴트로서의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기업과 같이 성장해야 되는 액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스타트업이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끝에 뭐 엑싯을 하든 뭐 시장에 이 먼지로 사라지든 어쨌든 그 스타트업의 생존 기간 동안 하나의 스타트업 트래커로서 같이 쭉 함께하면서 스타트업의 전체 생존 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동반자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단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창업을 준비하는 혹은 창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기술 사업화라는 영역에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창업 준비 단계, 그러니까 어떤 R&D 혹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할 것이냐에 시장에서의 안목을 가진 엑셀러레이터들,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R&D에 참여를 하고 그 어떤 루트에서 성장을 할지 마일스톤을 구성하는데 이런 그 창업 기획의 전문가들인 엑셀러레이터들이 아주 가이던스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출을 올려야지만 기업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기업 가치가 만들어져야지만 후속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의 기업으로 성장시켜주는 게 목표입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활동들 중에 마지막 비즈니스의 성과를 내고 그게
후속에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좀 더 높은 가격에 내가 투자한 지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에 엑셀러레이터가 충실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 영역에서 투자자로서만 활동하는, 그리고 벤처를 투자하는 주체로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기획하고 기술을 상품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나 혹은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판단하고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주체로 엑셀러레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통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엑셀러레이터가 많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384개 정도 설립이 되어 있는데, 민간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으로서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한 270여 개고요. 공공성을 지닌 엑셀러레이터들, 뭐 창조센터나 혹은 대학 산단, 기술지주사들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이쪽 영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6명 정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전문 인력은 그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2명의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2.6명이고, 실제 그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500억 정도 현재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수치는 그 올 4월까지의 기준이니까 현재는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8, 9천억 정도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가 지난 2020년,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비상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세제 혜택이나 혹은 투자 이후에 재밌게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낀 우리 자산가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개인 투자 조합이나 혹은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외부의 자금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활동에 엑셀러레이터가 아주 초기 투자 시장에 굳건히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개인이 참여한 투자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참여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도 합니다. 요 세 영역 다 각기 뭐 형태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영역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엑셀러레이터가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그 380여 개나 되는 모든 엑셀러레이터가 다 투자하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개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데들은 한 26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한 60% 정도,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위 20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 상위의 엑셀러레이터가 전체의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 엑셀러레이터 산업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자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탄탄한 투자 재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사들, 엑셀러레이터들이 주로 그 영역을 리딩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문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리딩하는 주체들이 꾸준히 투자와 투자 횟수 혹은 투자 이후에 좋은 기업들을 이 시장에 내놓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은 빠르게 회수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IT나 ICT 쪽에 투자가 주로 많았었고요. 이게 그 저희가 회수로 보는 건 3년이나 4년 정도 차에 투자를 한 스타트업이 다음번 후속 투자를 받고 지분을 회수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ICT 쪽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그 바이오 쪽, 그리고 화학 재료 쪽에, 화학 소재 쪽에 꽤 많은 투자가 몰렸습니다. 올해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회수가 빠를 수 있는 종목에 더 관심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 이유도 사실 이제 VC가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냐에 많이 좀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IT, ICT 쪽의 VC 펀드들이 아주 작은 수이긴 하지, 그러니까 적은 수의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관심 있게 투자를 하셨다. 네,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술지주나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의 수치입니다. 상위 5개의 그 기술지주사들, 네, 기술 기반의 우리 학교나 연구소에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시키는데, 그 사업화를 이제 투자와 연계해서 사업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지주사들이고요. 서울대, 포항공대, 미래, 한국, 그리고 전북 지역, 이렇게 5군데가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5개 기술 지주사들입니다. 그리고 기술 지주사나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투자가
전체 엑셀러레이터 투자의 한 18% 정도 차지합니다. 여전히 좀 작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비중이 있는 투자들을 하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상위 10곳 정도가 그 기술 지주사로 등록되어 있는 28개의 지주사들 중에 대부분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의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그 단일 투자 금액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1위부터 10위 혹은 15위까지에 있는 상위 랭크되어 있는 기술 지주사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기관 내부의 규정이나 혹은 규칙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전문 인력들이 모이면 점점 더 이런 기술 지주사들 혹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이시는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을 보시면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 투자의 기반은 학교 혹은 연구소입니다. 학교나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아이템 혹은 거기서 출발한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많이 하신 데들이고요. 뭐 블루포인트나 혹은 저기 보이는 블루포인트, 퓨처플레이 그리고 CNT텍 다 이 카이스트나 혹은 서울대, 연세대 쪽에 투자 아이템들을 많이 찾고 있는 데들이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포항공대나 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 또한 그 학교나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투자하시는 데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기반이 탄탄한, 그러니까 딥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혹은 발굴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곳이 투자의 영역으로 관심 받고 있고요. 그게 우리 기술 사업화의 하나의 출구로서 이 창업과 창업 투자 영역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좀 재연의 차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존재가 예비 창업 단계부터 후속 투자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단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투자를 연계한 그런 창업 발굴 및 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그 이 섹터에서 봤을 때 엑셀러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혹은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초 아이템이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기 전에 전 단계에 기획창업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IP라고 하는 특허나 혹은 기술의 어떤 그 형태가 발생되게 되면 이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뭐 R&D 기획이라든가 혹은 컨설팅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의 관점에서 같이 그 기획에 참여하고 설립 당시에 기획창업형으로 해서 출발을 시켜주는, 그래서 R&D에 특화된 팀들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경영이나 비즈니스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터들도 같이 참여해서 기획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술 사업화의 가장 빠른 트랙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굴돼서 이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전할 때 그 대상 스타트업이나 혹은 벤처가 투자를 연계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투자 연계형 엑셀러레이팅 성장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엑셀러레이터 하고 있는 여러 배치 활동들, 사실 배치 활동이라는 게 특정 기간을 두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전 기술을 받아서 마지막 사업화, 시장의 비즈니스로 나오기 전 단계 그 과정에 투자가 연계돼서 엑셀러레이터가 참여하면 훨씬 더 시장에 가까운, 고객이 좀 더 각광받는, 그리고 후속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기획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투자 연계형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형 창업 투자입니다. 수요 기업이 투자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기술을 사업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업을 이전 받으면 이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결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거나 혹은 내놓은 시장의 제품이 본인의 그 다음 B2B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그 관점이 이 엑셀러레이터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든 활동들의 전제는 결국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개입되느냐 안 되냐입니다. 단순히 그냥 컨설팅해서 R&D 기획을 해주면
제가 그 전에 많이 경험했던 페이퍼로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안서에 일부 이 좋은 컨텐츠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간다. 그 주식을 어떤 가치에 투자자가 샀다라고 하는 건 또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원들을 투자자가 직접 물고 와서 그 가치를 높여줘야지만 나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사업화의 여러 이 성장 주기 중에 엑셀러레이터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우리 기술 사업화 혹은 우리 R&D 기획에서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와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 기획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기획력을 갖춘 자들이 엑셀러레이터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창업가를 만나고 있고 가장 R&D 중심적으로 그리고 R&D 마인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또 엑셀러레이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존재가 사업화 기획 그리고 창업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창업 투자와 성장 보육의 법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법적 위치 때문에 창업 생태계에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 사업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관점의 기술 사업화에서 이제는 중요한 플레이어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엑셀러레이터가 R&D 기획 혹은 R&D의 창업에 개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발표의 내용이 사문 R&D의 발전 방향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저희 엑셀러레이터가 R&D를 좀 더 시장 입맛에 맞는 민간 중심의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역할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